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 Вместе возьмемся за большую масштабную работу во имя России.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Россия! Тема моя большая расширена. 지난 15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스톡홀름을 방문해 스웨덴 외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협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직 외교관과 학계 인사가 참석하는 반관반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탐색전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이 베이징을 거쳐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사이 반관반민 1.5트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양국 전직 외교관과 학계 인사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최 부국장은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 대사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학자와 관료들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으로 북한이 미국 현직 관료와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미 접촉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면서 그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북미 당국 간의 본격적인 정상회담 실무 접촉에 앞서 북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탐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외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CNN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어지는 북미 간 탐색전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 혁신 전략 회의에서도 거듭 채용의 공정성,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부정 합격한 전원을 직권 면직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언급이어서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정부 혁신의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를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두 정부에서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행사되는 것을 자주 봐왔고 그 결과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된 만큼 현재의 정부가 받는 시대의 요구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 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부터 혁신이 시작돼야 한다며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이 되어 부정하게 합격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도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된 만큼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작은 도덕적 흠결도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된다는 점을 경계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행정 차원에서 한자나 일본식 용어로 돼 있는 법령이나 행정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실장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세 나라의 안보 라인이 공식적으로 가동되면서 전방위적인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그리고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 수주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 비공개 회동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지난 1월 모임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에 공조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다음 달 말 이후 잇따라 열리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한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한미 양자 간의 집중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정 실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일 안보 라인이 공식 가동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의 전방위적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부 혁신전략회의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 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의 근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채용 비리에 대해 엄단을 직접 지시하면서 청와대가 부정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강원랜드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한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이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여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하라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거액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틀이나 사흘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강원랜드 등 채용 비리와 관련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는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의혹으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전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춘 가운데 여당은 하루빨리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권력 분산이 핵심이라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가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면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비가 내린 가운데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중부지방은 밤늦게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이 도입된 이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11월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시간 25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노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검찰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전 대통령은 법원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바로 압송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 위기를 맞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40분의 신문과 8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16시간여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열리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검찰이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대 뇌물수수와 실소유한 다스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틀이나 사흘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 중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재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네,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법원이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르면 수요일, 늦어도 목요일에는 열립니다. 조금 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사팀이 낸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반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오늘 출근 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오후 늦게 영장 청구를 제가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은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를 결정한 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20가지 안팎 그 혐의는 110억 원대의 뇌물과 350억 원대의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와 횡령으로 측근들이 구속돼 있어 법적 형평성도 고려했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규명에서 출발한 수사로 이 전 대통령이 민간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드러나면서 1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여부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목요일 새벽이나 금요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조금 전에 신병 처리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취재기자 연결됐습니다. 최재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바로 결정이 된 겁니까? 언제 결정이 됐죠? 네,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고요. 아직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에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이틀 지나 사흘 뒤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려서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그 두 번째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검찰총장 주재로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사팀이 낸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반대한 검찰 간부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내부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한 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제거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그 영장 청구를 결정한 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20가지 안팎으로 110억 원대의 뇌물과 350원대의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와 횡령으로 측근들이 구속돼 있어 법적 형평성도 고려했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규명에서 출발한 수사로 이 전 대통령이 민간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드러나면서 1년여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여부의 기로에 서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번 개헌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여당은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늦춘 만큼 서둘러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야당은 정부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회동 뒤 5일 만에 다시 만난 여야 원내대표.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논의가 지연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협상하는 과정에 시기를 논의하자고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시고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협상을 시작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지만 야당은 싸늘한 반응만 보였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미룬 것과 관계없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 일정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를 연기한 게 그게 어떤 연유가 있는 건지 개헌안 협상에서 합의에 어떤 5일간의 시간은 의미가 있는 건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 포함되지 않은 개헌에는 의미가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정부 형태를 논의할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여당은 개헌에 의지가 없는 야당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야말로 개헌을 저지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맞섰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개헌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 국회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한 국회 현안 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소극적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과 관련해 넓은 범주의 강간죄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미투 운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진 뒤에야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강간법을 고쳤어야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여가부는 목소리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안 보여요. 주무부처가 여가부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렸고 어디 숨어버렸는지 특히 정현백 장관이 강간죄 개정 사항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케스트레이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무자가 아닌 그냥 조정 역할만 하시는 것 같은 좀 소극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셔서 실망스럽습니다. 정 장관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질의에 대해 국제 기준대로 동의냐 비동의냐를 기준으로 폭넓게 봐야 한다며 넓은 범죄의 범죄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강간의 범주를 넓게 규정해서 범죄로 보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강간죄다 아니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지사 사건처럼 명시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오늘 오전 성폭행 고소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나와 포토라이너 선 뒤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고소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며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또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를 달게 받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후문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들 이시영 씨 관련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다라면서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어요. 대부분 다 부인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뭐 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영상 녹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신의 발언이 조작이 된다거나 또는 사후에 잘못 적힐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꼼꼼하게 6시간 동안 신문 조서를 다 보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찰에서는 특별한 논쟁의 여지는 없었다. 대부분 다 부인하는 취지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활비 관련해서 김민호 교사에게 그 측에 전달이 된 이제 그 특활비만이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아들과 관련된 문제,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논란이 됐죠.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모르는 일이다. 뭐 자료가 조작된 것 같다. 또 준비도 많이 했네라면서 사실은 상당히 놀라는 그런 특히 다스의 경영권이라든가 이 관련된 자료들을 내놓으니까 놀랐다는 그런 후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이 확보한 이 증거들이 아마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순간에 좀 당황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고요. 특히 다스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스의 소유 문제가 만일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밝혀진다면 사실상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 부분은 정말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가 있었고 과거에 박 전 대통령과의 경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 무효라는 그런 국민들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워낙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는 모른다. 그것은 형인 이상은 씨와 이상은 회장과 아들 시영 씨의 문제지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조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치밀한 준비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주 끈질긴 부인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아들에게 다스의 그 경영권을 넘겨주는데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월급을 올려주는데도 관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하고 이 문건의 작성자가 이제 아마 그 조사를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은 씨 앞으로 돼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이시영 씨 앞으로 이 다스라고 하는 회사를 옮기는, 다시 말해서 넘겨주는 이런 작업을 청와대에서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 Z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영포빌딩 지하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일환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자회사를 설립을 한다든지 내지는 지금 이시영 씨의 월급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결국 이상은 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시영 씨가 이 회사를 장악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하고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내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21일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추가 노력과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닷새 늦췄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개헌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전자결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개헌안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이 내일부터 사흘간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합니다. 내일은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은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에 관한 사항, 마지막 날은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됩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합의하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하거나 당대표, 원내대표를 초청해 대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지난 9일 스스로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열흘 만에 다시 검찰에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면서도 강제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큼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안 전 지사는 이어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며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전 비서 김지은 씨와 연구소 직원 A씨가 낸 고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지은 씨와 A씨가 낸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범죄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피스텔 CCTV 영상과 컴퓨터 기록도 압수했습니다. 지난 9일 예고 없이 나온 안 전 지사를 9시간 반 동안 조사했던 검찰은 재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서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각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이동우입니다. 자, 개헌안이 결국 26일에 발의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비서관은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순방 일정을 감안해서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자결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비서관은 내일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습니다.
진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책임 총리제 주장도 분권 대통령제라고 쓰고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라 읽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국민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화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엄연한 현실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입니다. 개헌이 애들 장난입니까?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대순방 출발일 하루 전인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야당 핑계를 대면서 순방 이후로 발의 시점을 늦추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 시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악의 뿌리를 뽑아내라며 개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사는 온데간데 없고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4선이 확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한 발 앞서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절대 권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에서 4선에 성공해 24년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정적을 제고해온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현대사에서 31년 집권을 한 옛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 이후 최장기 통치자가 되게 됐습니다. Мы будем думать о будущем нашей великой Родины, о будущем наших детей. И действуя так, мы, безусловно, обречены на успех. Да! 이번 대선을 통해 러시아 국민 상당수는 옛소련이 해체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썩은 독재라도 강한 러시아가 좋다는 집단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17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당중앙군사위 주석에 다시 선출됐습니다. 시 주석은 신복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국가부주석에 앉히며 친정체제도 더욱 굳혔습니다. 또 장기 집권의 유일한 걸림돌인 국가주석 3번 연임 제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이처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각각 중국몽과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내세우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첨예한 이해가 걸린 국제적 현안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두 절대 권력 국가의 이해가 얽히고 설킨 만큼 적극 개입할 것이 확실해 셈법이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을 주제별로 공개하며 국민에게 설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이동호입니다. 자, 대통령 개헌안이 결국 26일 발의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비서관은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합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29일쯤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비서관은 내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습니다. 진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됐습니다. 유충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다시 검찰에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던 안 전 지사가 열흘 만에 검찰에 정식 소환됐습니다. 성폭행 고소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안 전 지사는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뒤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고소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며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를 달게 받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향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전 비서 김지은 씨와 연구소 직원 A 씨와의 고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김지은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지난 14일 추가로 접수된 A 씨의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과 어제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고소인인 A 씨를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검찰이 안 전 지사를 정식 소환하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예고 없이 검찰에 나와 9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재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와 고소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 수사의 초점은 안 전 지사가 업무 관계를 악용했는지 밝히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안 전 지사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한미일 3국의 안보수장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남북 정상회담 4월 말 예정돼 있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17일, 18일 이틀 동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까? 아마 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 아마 그런 그 의도가 당긴 보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의용 실장이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난 뒤에 미국을 들러서 중국과 러시아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결과를 설명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여기서 혹시 일본이 소외됐다는 뭐 그런 혹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려는 차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일본도 지금 육자회담 이 참여국 아닙니까? 특히나 그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북일 간의 수교, 북미 간의 수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될 때까지 한미일 삼국 공조 튼튼하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니겠냐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한미일 안보수장의 첫 만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거의 실패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마 북핵 문제가 지난 93년도 1차 그 북핵 위기가 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5년 경과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난 25년 동안에 북한과 대화도 해보고 또 압박 제재도 해봤는데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됐다. 막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어찌보면 결과론적인 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유운이라는 간주 속에서 비핵화를 하겠다. 이것을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과거 이런 실패를 되풀이지 않고 삼국 또 특히 육자회담 국가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뭔가 역사적인 계기점을 만들자. 막 그런 차원에서 반복을 하자겠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의 우리 정부의 어떤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일까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서 때로는 담대하게 신중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 장관인 것은 이 남북관계 개선, 남북의 발전 이걸 통해 가지고 비핵화를 걸고 또 비핵화의 상에서 남북이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평창올림픽 계기를 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무릅뜨고 또 특히 지금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 여기에서 남북 관계 발전뿐만 아니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사적인 소명 없이 일종 여기에 대한 자기의 각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기 각오 이러한 표현이 담대함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도 상당히 지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스웨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3박 4일 일정 마치고 오늘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뭐 기자들 질문에는 이제 묵묵부답으로 응했어요. 어떤 내용을 논의했다고 보십니까? 북한 이용호 외상이 스웨덴을 간 것은 세 가지 부분에서 좀 논의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웨덴이라는 것은 이 미국, 호주, 캐나다 에 대해서 북한이 있어가지고 대리대사 역할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은 이제 뭔가 북미 관계에서 환경 여건 조성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지금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석방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스웨덴과 이 북한의 논의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용호 외상 입장에서 이 EU, 스웨덴을 비롯한 EU와 언제든지 인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도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혹시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 육자회담 있지만도 혹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새로운 대화털이 나온다면 다시 말해서 EU 국가들 대표들이 포함된다면 여기 대해서 뭔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세 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스웨덴에서 스웨덴 외상 또 총리와 대화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회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0일, 21일 여기서 지금은 이제 남북미 삼국의 1.5틀에 다시 말해서 방관 반민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마 이렇게 삼국이 만났다는 것은 아마 어제는 세 가지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두 번째로는 아마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세 번째로는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비핵화를 한다면은 미국은 체제 보장을 어떤 수준에서 할 것인가,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 탐색을 할 수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는데 이 비핵화의 부분에서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탐색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계되고 남북 관계도 발생되는데 일례로 뭐 NLL 서해 NLL이라든지 육지에서 MDL, 군사분계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탐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헬싱키에서 1.5트랙의 회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좀 부드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일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열리지 않습니까? 4월 초에 열릴 남측 우리가 이제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무 접촉인데 우리 남측 대표로 대중 가수 윤상 씨가 나선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민간인이 남북 회담 대표로 나선 건 처음이라고 해요. 이거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 예술단이 평양 가서 공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이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남합동 문화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북한 취소했지요. 이거를 복원하는 측면이 하나 있겠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분위기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 차원 됐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우리 예술단의 그 평양 방문 거기서 공연 상당히 의미 있다 보시고 특히나 지금은 이제 윤상이라는 작곡가, 음악인이죠. 음악인이 이 예술단 이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 회담의 수석 대표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인이 남북 회담에 있어 가지고 수석 대표로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적십자 회담이라든지 남북 경제 회담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민간급의 전문가들이 고문, 자문위원을 해가지고 참석한 사례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민간인 윤상 씨가 이 수석 대표를 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가가지고 회담 문화의 변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남측 대표로 윤상 씨가 정해졌지만은 이제 같이 그 대표단을 구성한 사람들은 이제 박경일 통일부 국장, 청와대 박진원 선임 행정관 이제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또 거드는 사람들은 이제 물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민간인이 이제 대표로 나서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일단 주로 이제 이 회담 문화의 변화, 앞으로라면 뭐 기술적이든 전문적 이에 대해서 상당히 회담이 좀 변화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또 여기서 지금 청와대 박진원 지금 이제 행정관이라든지 또 통일부 박영일 국장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북 간에 상당히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특히 박진원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지로 저 민간 단체들 활동도 오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성공적 회담 이끌 보여지고 근데 지금 이제 민간급의 윤상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있어가지고 예술 공연의 그 시기, 장소 또 그리고 공연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타 이제 좀 정치적이라든지 뭐 이런 또 이념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박진원 그